안녕하세요. 해운국어 원장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장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강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얼굴이 많이 비치지 않게 그렇게 할 테니까 여기 지문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쌤 핸드폰으로 찍는 거라서 얼굴이 좀 많이 크게 나올 겁니다. 원래 이렇게 크진 않고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쌤이 여기 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판서된 내용을 책에다가 그대로 옮기면서 수업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다시 모여서 수업을 할 때 책 검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다가 특정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꼭 책에다가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모된 그 내용을 보고 강의를 들었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만 요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일정 시일이 지나면 내릴 거니까 그때그때 자기 수업 시간에 맞춰서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본문부터 시작할게요. 교재는 303페이지 그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겁니다.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는 실제 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실제 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 부분 그 밑줄 그어져 있는 내용들은 따로 이렇게 줄을 긋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냥 좀 보기 좋으라고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놔두셔도 됩니다. 가령 박시전의 후반부는 박시전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많이 나왔던 작품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대략적인 줄거리만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인공 박씨 부인이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못생긴 여자로 나와요. 못생긴 여자인데 이 박시전이 이시백이라는 남자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시집을 가서 그 모진 그 수모를 겪게 돼. 왜냐면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집을 지어서 저 멀리 좀 처박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씨 부인의 아버지가 구름을 타고 박씨 부인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박씨 부인에게 갑자기 이제 너의 안 좋은 운명은 다 끝났다. 이 말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예쁜 여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서 대우가 달라지게 되고 박씨 부인이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남편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 박시전의 후반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박씨 부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서 허구적 인물 박씨가 실존 인물 용골대, 청나라 장수죠. 허구적 인물, 실존 인물 두 개를 체크를 하세요. 허구적 인물과 실존 인물 그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수능이 좀 유형이 바뀌면서 지문을 먼저 제시를 하고 소설 두 개를 쫙 깔아주는, 그러니까 좀 읽을 거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거나 이 부분도 비문학 지문이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고, 그냥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그냥 샘플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읽으면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까지도 이 틀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가문단에는 이런 비문학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나와 다해서 작품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작품은 소설이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아니면 시 두 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출제자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뼈대는 이렇게 되는구나. 비문학 지문 하나, 그 다음에 작품 두 개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허구적 인물, 실존 인물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박시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 이건 쌤이 표시해 놓은 게 단어 뜻을 좀 알려고 표시를 한 겁니다. 전화는 전쟁에서 입은 피해 이겁니다. 전쟁의 피해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 저 피화당이라는 한문을 보면은
피는 피한다는 뜻이고 화는 이 화를 얘기하는 거여서 화를 피하는 장소. 그래서 소설에서 박씨 부인이 머무는 장소 자체를 저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건 많이 봤었죠. 근데 대부분 여성 인물들은 남장을 했었지. 남자 복장을 하고 여기저기 싸우다가 나중에 여자인 게 드러나는데 박시정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아예 처음부터 여자로 나와서 여자의 지위로 계속 싸우는 거. 이게 다른 소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대립구도화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전쟁의 슬픔을 갖고 있는데 그 슬픔을 다 위로해주고 희생자를 추모해서 연대감,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강화시켰다. 여기까지가 이제 박시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시장과 전장이라는 작품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 직시, 또 단어들 어렵죠? 이런 것들을 알아두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상흔은 상처 이렇게 쓰시고요. 직시는 똑바로 본다. 상흔은 상처, 직시는 바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 이 말이 자주 나올 거야. 그러니까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시기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 이념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다 쓸게요. 이데올로기. 이 말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이데올로기는 딱 두 개야.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이념이 대립해. 6.25 전쟁도 결국 이것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당시 소설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념 간의 대립, 이데올로기 대립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근데 이게 제목 중에 시장과 전장이잖아. 전장의 뜻은 전쟁터라는 뜻입니다. 전쟁터를 재현해서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개인의 연약함에다 줄을 긋고 전쟁 소설을 썼는데 정말 싸움 잘하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썼다. 그럼 별로 공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덜 불쌍하게 생각된다고. 근데 더 불쌍하게 보이려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념이 뭐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전쟁의 이런 참담함, 이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개인의 연약함을 강조를 시킨다. 무고한 인생을 목도한, 요것도 단어도 기억하세요. 목도라는 것은 그냥 목격이라고 쓰세요. 무고한 희생을 목격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그 다음 여기 지우고 화면 좀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외적의 침략, 이념 갈등과 같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통점이 되겠네.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두 작품 모두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기 공동체 사이의 갈등에다가 공통점이라고 쓰시고요.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전쟁이 왜 폭력적이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밝히는 거야. 첫 번째는 이거든. 뭐 1번 사람들이 죽었다 때문만은 아니다니까 일단 사람이 죽어서 전쟁이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하기 위해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의 죽음은 불의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전쟁은 냉혹하게도 아군, 적군 모두가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띈다. 끝에가 이렇게 됐지. 폭력성을 띈다. 자, 1번 찾았고요. 사람들이 죽었다. 2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잡아도 됩니다. 우리 편의 죽음은 나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뭐 계속 가면 됩니다. 근데 2번하고 3번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쪽에다가 3번 잡겠습니다. 아군, 적군 모두가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이용하게 한다.
이거를 3번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폭력성은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잡히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화면을 좀 넘길게요.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이런 데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더 좀 폭력적이고 더 불쌍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극성을 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전쟁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여기서 생의 의지는 살아야 한다. 아니면은 내일 당장 먹을 거 구해야 된다.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시장과 전장에서는 먹을 거 구하러 나갔다가 죽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된다는 점에서 더 비극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가에서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 이번에 이제 나를 보겠습니다.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기를 무지한 용골대야. 그 인물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나쁜 놈이죠. 좀 그리고 고전소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쭉 해서 느꼈겠지만 뭔가 이름이 어색하다, 우리나라식 이름이 아니다 싶으면 대부분 나쁜 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병자호란이 역사적 배경이었으니까 청나라 장수겠지, 오랑캐들. 그러니까 용골대 여기다 사용한 겁니다.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그러니까 용골대가 박씨 부인을 쳐들어온 이유 자체가 자기 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박씨 부인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용골대가 더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 그리고 나서 용골대가 여기 지문에서 안 나오는데 이제 후퇴하는 장면이 나와요. 후퇴하면서 그 박씨 부인한테 하나 부탁을 해. 뭐냐면은 제 동생 죽은 거 어쩔 수 없는데 제 동생 머리라도 좀 돌려달라고. 옛날에는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머리라도 좀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조차 돌려주지 않습니다. 박씨 부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용골대가 대로하여. 대로한다는 거는 혹시 단어도 모르면 써놓으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대로 크게 화를 내며 꾸짖어 말하기를 넌 어떤 여잔데 장부에 남자의 마음을 돋우느냐. 왜 내 마음을 더 열받게 하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다. 화친 언약은 역사적 사실이죠. 이미 너네들은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았냐. 그걸 받았으니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이다. 신첩은 신하와 첩.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신하처럼 아니면 첩처럼 여겼다는 얘기야. 잔말 말고 바삐 내 칼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개화란 또 여자가 나올 겁니다. 개화는 누구냐면요. 박씨 부인의 시비의 뜻 알지? 몸종이야. 그러니까 여기선 독특한 게 박씨 부인이 뭔가 막 무슨 뭐 이렇게 초능력 같은 거를 발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박씨 부인이 개화를 시키면 개화가 도수를 부리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개화라는 인물도 같이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개화가 들은 채 아니하고 크게 꾸짖기를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다. 사실은 내가 죽였다라고 개화가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행동을 다 개화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면 오른쪽으로 좀 돌릴게요. 어디 쌤 머리 나오나? 그리고 강의는 엄마랑 같이 보는 거 추천합니다. 이게 엄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 이렇게 좀 어려운 거 하는구나 이렇게 좀 엄마도 보여드리고 자랑도 좀 하고 추천합니다. 괜찮습니다. 너 또한 내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려. 용골대가 더욱 분기등등하여. 분기등등했다. 몰랐음 써나. 화가 났다. 분기등등하여 군중에 호령하여 일시에 화를 당겨서라 하니까 살이 무수하되 화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건들지 못하고 있다. 용골대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요. 마음에 탐복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죠. 어찌하리요. 이렇게 끝나면 뭐라고 쓰면 돼요? 서술자 개입. 이렇게 써놓으세요. 서술자가 쭉 끼어들어서 지금 작품 속에 쓱 들어온 거야. 용골대도 어찌하겠는가?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마음에 탐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와. 김자점은 조선 사람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모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다. 내 명령을 어찌 어기리요. 자점이 황공원. 여기서부터 나오잖아. 황공원. 황공원이라는 건 막 어쩔 줄 모른다는 얘기야.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뭐야 지금. 나쁜 놈 말을 잘 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김자점은 부정적인 캐릭터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용골대가 호령하여 말하기를 네 군사를 모아 박부인과 개화를 사로잡아들으라 하니까 또 지네 나라 청나라 오랑캐 군사를 쓴 것도 아니고 김자점 군대를 불러서 잡아오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또 뭐 했어? 군사를 몰아서 피와 당을 에워쌌습니다. 나쁜 놈 맞네. 문득 팔문이 변하여 백여길 함정이 되는지라. 용골대가 이를 보고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한 꾀를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걸로 안 되겠는데? 김자점 얘로 안 되겠는데? 그래서 꾀를 생각을 해서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심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이제 불을 지르는 겁니다. 불 지르고 너의 무리가 아무리 천변만화지술, 이건 뜻 나도 몰라. 그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천변만화지술이 있은들 어찌하리요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냥 여기 밑에 볼까? 죽는 자가 무사하더라. 그래서 박씨가 주렴을 들이우고 부채를 지어서 불을 붙이니 불길이 오랑캐진을 덮쳐서 오랑캐들이 다 죽고 밟혀 죽으니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했다. 부채를 지어서 불을 붙였다. 이런 것들이 다 비현실적인 요소들. 뒷부분은 또 많이 나오니까 그때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용골대가 할 길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괜히 군사들만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나 이따 문제 나오더라더라.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괜히 다 죽였구나. 자기 탓을 하는 거야. 어찌 분한치 않으리요 하고 해군하여 발행할 때 왕대비 세자대군 장안미색을 데리고 갔다. 장안미색은 그냥 예쁜 여자들이야. 얘네들을 다 지네 나라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씨가 12개화로 하여금, 개화 여기 나왔지. 무지한 오랑캐야. 너의 왕이 무식해서, 그냥 왕도 아니네. 왕놈이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분을 씻는 표현들이야. 너희 나라 왕놈이 무식해서 은혜지국, 은혜를 입은 나라를 침범했고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한다. 만약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다 하니까 또 얘네들이 가소롭게 또 무시하는 거야.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다 받고, 그러니까 니네 나라 왕이 허락한 거다. 저 사람들 데려가는 거는 이미 다 약속 받은 거다. 또한 인물이 나의 상중에 장중에 내 손바닥이라는 뜻이거든. 내 손에 매여 있으니 그런 말은 생심도 말라. 마음을 내지 말라. 이런 얘기야. 하고 욕을 하면서 듣지 않거늘. 근데 고전소설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방금 전에는 막 불질러가지고 완전 쫄았잖아. 청나라 애들이. 지금은 여기서 또 다시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건데 약간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내용도 있습니다. 좀 전까지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싸움에 질 것 같아서 막 도망가려고 했는데 또 여기서는 또 가소롭게 여긴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박씨가 또 개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말하기를 너희가 그러면은 내 제주 한번 구경해봐라. 그래서 이제 개화가 여기 쌤이 줄 거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비현실적인 부분. 전기성 이렇게 부르지. 비현실성. 이 부분이 다 그겁니다.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진비가 천지를 뒤덮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비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끝에는 얼음이 얼어서 군마의 발굽이 땅에 붙어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이렇게 됐다.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급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모두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아니 모셔갈 것이다. 이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래. 다 모셔간 거래. 근데 여기서는 왕대비는 안 모셔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혼내죠. 너희들을 모두 다 죽일 것이로되 천시를 생각하고 용서하겠다. 또 용서하는 나름대로 여유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그러니까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거야. 기왕 이긴 거니까. 그러면요.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서 살려보내나니 조심해서 들어가며 우리 세자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가라. 뭐야, 조심히 가란 얘기도 해주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했더니 오랑캐 장수들이 100배 살해했다. 고맙다고 인사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 소설이어서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여기 다작품 같은 경우는 뭐 쌤이 쭉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찝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줄거리만 말로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쌀배급 얘기가 나올 거야. 쌀배급 주는데 왜 안 가냐? 빨리 가자 해서 거기를 막 쫓아서 갔어. 근데 갔더니 여기죠. 배급이 아니었다. 쌀 배급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있긴 했는데 배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밤사이에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날아가지 못했던 식량이 막 흩어져 있었던 거야. 중공군과 인민군이면 북한군이잖아.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런 식량들을 다 가져가지 못했던 거야. 그거를 그냥 마을 사람들이 와서 주스러 갔습니다. 사람들은 까마귀 때처럼 또 페이지 넘길게요. 몰려들어서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가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막 굶주린 이리 때처럼 막 까마귀 때처럼 굶주린 이리 때처럼 지금 다 표현을 다 저런 식으로 한 게 뭐야? 전쟁의 비극성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막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순간 여기서부터 보세요.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함 소리, 총성과 함께 윤 씨가 푹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그 인민군 애들이 쏜 총이겠지. 그래서 푹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이념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쌀이 있다니까 내일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 주스러 갔다가 죽음까지 맞이하게 된 거야. 이런 부분에서 전쟁의 비극성이 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쌤이 체크해 놓은 게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쌀자루가 피에 젖었다. 이것도 다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 버리지 않았네. 벼랑을 기어 올라갔고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고 하면서 이제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면서 이 작품이 끝납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시장과 전장 이렇게 돼 있죠. 시장은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공간, 전장은 전쟁터잖아. 근데 시장이나 전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 어떤 혼란, 그 다음에 고통이 있는 곳, 이런 게 좀 다를 게 없다라는 제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원래 우리가 이제 현장 수업 때는 그 어려운 거 위주로 질문을 받았었는데 일단 지금은 답이 왜 이 부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문제 전체를 다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지금 출처가 2017학년도 수능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쉬운 부분은 아니었어. 수능 문제였기 때문에. 잘 보세요. 4번이 정답이었나? 다는 윤 씨와 지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구도. 그러면 윤 씨는 피해자, 지영이는 가해자라고 했지? 아니잖아. 서로 잘 챙겨주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챙겨서 데리고 가고 하잖아.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이 부분 틀렸네. 그 다음에 이 뒤에도 틀렸네. 뭐 대립구도 이런 것들도
다 잘못됐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나머지 쌤은 이제 답이 되는 이유만 설명을 해줄 건데 나머지 부분들이 좀 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거는 우리 현장 수업 때 따로 받는 시간을 마련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는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한번 보자.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에서 죽음의 책임을 아까 그랬지. 내가 괜히 박씨 부인한테 복수하러 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막 한탄하는 장면이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죽음의 책임을 박씨에게 돌리려고 했다? 아니야, 자기 탓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죽음의 책임을 박씨에게 돌리지 않고 그냥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정주 집중하고 있나? 잘 들어야 돼요. 그 방금 얘기한 이름은 꼭 메모를 하세요. 확인용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 다 가를 바탕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가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세 문제를 다 놓칠 수 있어. 근데 이게 2017학년도 수능이라서 거의 최초로 시도했던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를 바탕으로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작품에 대한 내용이 안 맞는 거 찾아도 풀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답이 이제 3번이었죠. 굶주린 이리 때는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서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한다? 아니잖아.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챙겨줬잖아.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에서도 업고 뛰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죽음조차 외면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좀 전에 봤던 1번 문제에 있었나? 1번 문제에서도 윤 씨와 지영의 관계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어서 답이었지. 얘도 똑같잖아. 이웃의 죽음을 외면한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은 건데 나쁜 것처럼 표현했잖아. 두 문제가 다. 그러니까 내용만 제대로 파악했으면 1번하고 지금 하고 있는 3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나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 답이 정답이 3번인데 다에서 지영은 윤 씨 때문에 김 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왔다. 이거는 김 씨 부인이 막 큰일 난다고 했거든. 여기 만류에다가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서 확인하면 3번이 적절한 거 알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 부분이 좀 되게 낯선 거야. 좀 여기 위에다 띄워줄게.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해요. 연속적인 행위가 뭔지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연속적인 행위. 이게 첫 번째는 배급 장소를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는 이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영이 윤 씨에게 간다. 지영이 윤 씨에게 찾아간다. 이게 연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는 행위. 이거를 연속적인 행위라고 한 거야.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지. 만약에 반복적인 행위면 이거하고 이거는 반복이 아니지. 배급 장소도 한 번 갔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 그러니까 반복이란 단어 대신에 연속이란 말로 바꿔서 문제를 꾸린 것 같아요. 연속적인 행위는 찾아가는 행위, 어딘가를 찾아가는 행위가 연속돼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여기서 긴박한 상황, 첫 번째 배급 장소 찾아간 거는 배고프니까 찾아가지. 긴박한 상황이고, 지영이가 윤 씨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지금 다른 작품하고 연결해서 보는 건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임장군전이라는 작품이에요. 상께서 왈, 상은
그냥 임금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 막혀 인적이 통하지 못하니 경업이 어찌할리오. 경업은 실존 인물입니다. 아예 임경업 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찌할리오. 목전의 형세가 여차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항복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지금 임금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왕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왕이 뭐라고 했어?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배층의 무능함, 이걸 드러내고 싶다. 옛날부터 그랬거든.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이든 병자호란이든 조선시대부터 큰 전쟁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양반들이었어. 맞서서 싸워 나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양반들이 도망가고 왕도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남는 거는 노비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노비들이 기껏 나라를 지켜놨더니 전쟁이 좀 마무리되니까 그때서 쓱 나타나서 야, 나는 니들 원래 니들이 모시던, 응? 나는 너희들의 양반 아니냐? 내 말 좀 들어라 했더니 그때부터 열받은 노비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전쟁은 문학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양반 말을 잘 들었지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탐관오리 비판하고 그 다음에 지배층을 비판하는 작품들은 대부분이 저 전쟁 두 개를 지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보기에서 임진왜란이다, 병자호란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이때부터 이 작품부터 말 안 듣는 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앙천 통곡하시니, 앙천 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통곡하시니 산천 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병자년에 상이 항서를 닦아. 항서는 항복 문서입니다. 찌질한 왕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맨날 항복 문서, 항서 이거를 보냅니다. 항서를 닦아 보내시니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니? 어찌 뭐뭐 하리오니까 서술자 개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골대가 송파장에 결진하고. 용골대 나왔네. 앞에 박시전도 나왔었잖아. 송파장에 결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이겼나봐 얘가.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럭거리며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대군을 잡아서 북경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골대가 거들먹거리는 부분, 청나라 애들이 이긴 부분, 이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정답이 4번이니까 이쪽 띄워놓을게요. 나에서는 박씨의 용서를 통해, 임장군년에서는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을 통해. 용골대가 승전비 건립한 이유는